스릴 넘치는 이야기들, 그 흥미진진한 줄거리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줄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줄거리를 살펴볼 책,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 프리다 맥페이든이 최근에 내놓은 Dear Debby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말 요즘은 프리다 맥페이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프리다 맥페이든의 광풍이 불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독자들의 댓글 수만 봐도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엄청난데 이 프리다 맥페이든에게 달려있는 독자들의 댓글 숫자,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프리다 맥페이든의 광풍이 불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왜 독자들은 프리다 맥페이든에게 그렇게 몰려드는 걸까요? 프리다 맥페이든이 신작을 내놓으면 앞뒤 가리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즉석에서 구입해서 바로 읽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독자들이 프리다 맥페이든이 쓴 작품들에 그렇게 빠져들까요? 자,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맥페이든이 최근에 펴낸 이 작품, 아직 그 뜨거운 증기가 채 가시지 않는 작품, Dear Debby라고 하는 작품은 전체 페이지 수가 한 330페이지 정도 돼요. 그리고 모두 70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장당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분량인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읽기 아주 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가 짤막짤막하게 구성되었다 보니까 읽기 아주 편하고요. 그 다음에 문체, 프리다 맥페이든이 사용하는 문체가 정말로 편안해요. 마치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일상적인 그 언어들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프리다 맥페이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 정말 사람들의 호흡과도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글을 쓴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고 쉽게 책을 읽도록 만들어줍니다. 손에 잡고서 절대 놓지 않을 것 같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책을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맥페이든이 언제 또 새 책을 펴내나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각 책의 분량이 짧아서 쉽게 읽힌다. 330여 쪽의 책을 아주 짧은 호흡으로서도 길게 읽어나가게 만들어준다. 언어가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전혀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책 속에 빠져들게 만든다. 이런 특징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광풍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챕터 1, 1장에서부터 벌써 드러나는데요. 이 책 안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비가 써놓은 상담 기록이에요. 데비가 써놓은 상담 기록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곳곳에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 데비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데비의 이런 모습 때문에 독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파일을 나중에 딸들이 발견을 하고는 정말 기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라니 생각을 하고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아빠, 즉 데비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도 이 파일을 보고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어떤 범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들 정도의 파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파일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데비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래요. 데비가 상담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데비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 작품 디어 데비의 데비는 직업이 전문 상담사잖아요. 신문의 상담 내용을 연재하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 전문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그런 상담사예요. 사람들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데비가 또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바로 그 지점,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독자들이 빠져드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프리다 맥페이든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리다 맥페이든은 인간을 신체적인 측면에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것들, 정말 누구나가 다 겪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독특하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알고 봤더니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건 내 문제다라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 분모가 많은 그러한 그 내용들, 수많은 사람들, 100명 있으면 100명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이 상담 파일로서 이 작품 속에 넣어놔요. 첫 번째 것이 뭐냐고 그러면 그야말로 전쟁 같은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이 가정주부들은 누구나 겪는 일일 텐데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남편은 일터로 나가고 자녀들은 학교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들에게 든든하게 아침을 먹여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침 준비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기울이죠. 근데 아침 시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일어나서 옷 챙기고 뭐하고 나가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밥맛도 없고요. 그래서 이 주부로서는 이 시간이 이게 정말 고민인 거예요. 잘 먹여서 보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 짧은 아침 15분 아침 식사 시간 15분이 전쟁터 같은 거죠. 먹여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올리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엄마들 아내들이 다 갖는 고민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데비는 어떤 답변을 할까요? 자, 처음에는 일상적인 답변을 해요. 아침 식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라. 그리고 가족들의 취향에 맞는지도 점검해봐라. 그래서 가족들의 취향에 맞춰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이 15분 미만이니까 그 15분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제공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nd if that doesn't work.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이 먹히지 않는다면 바로 이 지점이 데비의 독특한 것이 드러나는 지점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이 데비의 독특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기상천외한 겁니다. 보통 이제 미국 집들은 앞에 현관이 있고 또 뒷문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문과 뒷문에다가 장변장치를 해서 그 열쇠를 네가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식구들 아침 식사 시간에 불러 모아놓고 식사를 하도록 하는데 식사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문을 안 열어주겠다라고 협박을 하라는 거죠. 그래도 안 먹는다.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도 안 먹으면은 열쇠를 입에 집어넣고 삼키는 흉내를 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 특히 그 가정주부들, 엄마들은 이런 식의 데비의 상담이 마음을 정말 후련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도 쌓였던 스트레스를 확 풀어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맥페이든이 수많은 독자들을 끌어모으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다른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그러겠지만 다른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훨씬 더 능가하게 사람들의 그 간지러운 그 부분을 살살 긁어서 끌어내가지고 아주 후련하게 뒤통수를 후려쳐서 모든 스트레스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거. 그게 바로 맥페이든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작품은 또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몇 사람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요. 데비가 주인공이니까 데비의 시점이 많이 나타날 텐데 데비뿐만 아니라 남편인 쿠퍼랄지 그리고 데비가 다니는 짐의 트레이너면서 동시에 같은 독서클럽의 회원인 한 여자의 시각으로 또는 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해서 몇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니까 이 소설이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트릭인 것 같아요. 한 시점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 책은 좀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로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 작품을 상당히 교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은 데뷔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안에 처음 시작하는 문제는 사춘기 딸과의 관계예요. 특히 첫째 딸 렉시가 있는데 렉시와의 관계. 사춘기 딸들 정말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이 사춘기의 아이들은 외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독특한 상태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이 어린 시절에 한 2살쯤 될 때까지 뇌가 한 95%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사춘기 무렵이 되면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뇌에 아직 형성되지 않은 한 5%가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뇌에서 한마디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많은 것들이 생겨났다가 뇌세포가 또 지워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치 세면상을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담고 있는 세포가 지워져 버리면 그 다음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뒤를 알 수가 없는,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전쟁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은 정말 외계인도 보통 외계인이 아닌 거죠. 이런 그 사춘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 특히 엄마의 심경, 이거는 정말 말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 지점도 역시 수많은 독자들, 특히 여성 팬들이 많고 엄마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들을 끌어들이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들과의 고민을 이 데비는 그래도 상당히 잘 풀어나가요.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누구나 그렇지만 서로 뭐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뭐 살잖아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것은 아주 뜨거운 가족이에요. 이 데뷔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잘 표현이 되지 않고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도 그런 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족들 사이의 끈끈한 그 사랑, 뜨거운 정, 뭐 이런 거겠죠. 이게 궁극적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한에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런 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많은 엄마들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춘기의 아이들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정말 내 모습이 망가지는 듯한 이런 그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끈질긴 사랑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네 가정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그 수많은 엄마들, 아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책 속에 열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두 딸, 특히 렉시, 이 딸의 모습은 집집마다 다 한 사람씩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 외모에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뭐가 살찌고, 뭐 이런 모습. 그리고 부모하고는 일절 말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엄마한테도 금원령을 내려서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 이런 금원령을 내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딸내미, 첫째 딸 렉시, 그리고 둘째 딸이 이지라고 하는 딸인데, 둘째 딸 이지는 사커팀, 축구팀에 들어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좀 어떤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 첫째 딸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많은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딸들의 남자친구죠. 아니면 아들의 여자친구. 이것도 고민이 될 수 있을 텐데, 특히 딸의 남자친구가 더 고민이 될 거예요. 딸의 친구가 마음에 든다, 딸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는 이런 엄마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의 남자친구가 제인이라고 있어요. 이 제인이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3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돼요. 2장에는 자녀들의 문제가 나오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로 1장, 2장을 정말 충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3장에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기에는 데비와 같은 그 집 단지에 살고 있는 브렉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브렉 칼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렉 칼슨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다. 그 다른 사람들, 옆집 사람들은 그래도 잘 아는 편인데 살다 보니까 브렉 칼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그러면 파이낸스에 근무하고 있다. 파이낸스 업계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런 직종이라는 거죠. 벌써 이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데 아주 그 빠르게 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음악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습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음악을 어마어마하게 틀어놔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렉 칼슨이 이 데뷔를 찾아옵니다. 근데 데뷔가 보니까 이 브렉 칼슨이 화가 나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던 커터칼을 몰래 가지고 나가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나가서 이제 브렉 칼슨에게 문을 열어주는데, 브렉 칼슨이 와서 다짜고짜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그러면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당신이 우리 집에 그 퓨즈 박스를 완전히 망쳐놔가지고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다 네가 한 짓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데뷔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나는 전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의 집에 가서 그 퓨즈 박스를 망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이제 3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의 이야기. 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브렉 칼슨이 나타나서 자기 집에 이 퓨즈박스를 데뷔가 완전 망쳐놔가지고 자기는 일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 봤더니 이 데뷔가 상담 그 기사를 쓰고 있는 신문사 있잖아요. 그 신문사의 사장이 게렛 미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 미얼스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 사장에 들어가서 이 데뷔가 자기 소개를 좀 해요. 데뷔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데뷔의 원래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IT 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되는 겁니다. 제2의 빌 게이츠가 되는 거. 이건 물론 데뷔만의 꿈은 아니겠지만, 이 데뷔는 어느 정도 그랬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보면. 하여튼, 빌 게이츠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를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해요. 왜 중퇴를 했느냐?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남편이나 자식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어느 대학을 다녔느냐? MIT입니다. MIT. 이 MIT 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잖아요. 이 수재들만 천재들만 갈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학교를 그만둡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MIT에서 공부했던 것이 어디 갔겠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뷔가 잘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은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야말로 앱을 만드는 거죠. 앱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데뷔가 스마트폰용의 앱들도 여러 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구매를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앱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구매를 안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이 데뷔 자신도 자랑스러워하는 그 앱이 뭐냐 그러면은 프렌들리라고 하는 앱입니다. 프렌들리. 이거는 프렌들리, 이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 트래커예요. 트래커.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추적하는 그런 앱인 거죠. 이 앱을 만들어서 이 앱을 자신은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데, 이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웹으로 팔린 적은 거의 없고, 가족들한테다가 이걸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네요. 근데 이 앱이 또 이 작품 속에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한테다가도 이 트래커를 달아놓고, 틴들리라고 하는 앱을 깔아놓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깔아놓고 이렇게 해놔요. 서로 전체가 이제 자기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두 딸 이야기는 했죠. 두 딸, 렉시와 이지가 있는데, 남편은 쿠퍼입니다. 쿠퍼. 이 쿠퍼. 자, 쿠퍼의 이야기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쿠퍼와 데뷔가 결혼한 지는 한 20여 년이 지금 지나는 시점이니까 뭔가 좀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데뷔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 이제 쿠퍼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쿠퍼 이야기 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브렉 칼슨, 아까 나왔죠. 이 데뷔의 이웃. 그래서 데뷔가 자기 집에 퓨즈박스를 완전히 부서뜨려 놨다라고 이야기한 그 브렉 칼슨. 이 브렉 칼슨이 쿠퍼를 만나가지고 데뷔가 자기 집에 퓨즈박스를 완전히 망쳐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쿠퍼 입장에서는 오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구도 지금 이 데뷔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이 브렉 칼슨 입장에서는 그 퓨즈 박스를 부순 사람이 데뷔인 게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데뷔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쿠퍼한테 해요. 그래서 쿠퍼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게 어이없어 하는데, 점차 작업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일들 속에서 내 부인이 그런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요. 이게 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또 이야기가 긴장감을 갖고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자, 6장 들어가면 아까 1장에서 봤던 대로 이 데뷔가 만들어 놓은 상담 기록 파일이죠. 그 파일이 나오네요. 이거 지나갈 수가 없겠는데요. 여기서 상담자가 데뷔에게 물어보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 남편, 폭군과도 같은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얼마나 폭군과 같냐 그러면, 차를 탈 때, 남편의 차를 타면 무조건 음악은 남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남편의 취향에 따라서 내 차니까 내 마음대로 음악을 고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차, 즉 남편이 아내의 차를 탈 때도 역시 음악의 주도권은 남편이 갖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차인데,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거 누구 돈으로 샀는데, 누구 돈으로 산 거야? 내가 내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지분도 나한테 있어. 그래서 음악도 내 마음대로 들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남편, 정말 남편 취향의 음악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마음에 든다면 불문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일반적인 조언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데뷔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나오죠. If your husband is not agreeable to this compromise. 만약에 남편이 이런 데서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뷔가 제시하는 방법, 그건 바로 뭘까요? 데뷔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와인에다가 어떤 약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 잠들었을 때에 귀에다가 살살 부으라고 하는 거죠. 귀에다가 한쪽 귀에다 붓고 이쪽 귀에다 붓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다시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하고 살았던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건 어떻게 보면 범죄죠. 범죄.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에 어떤 일이 생겨서 병원비가 더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마음만은 시원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데뷔의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7장에 들어가면 또 데뷔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네요. 여기에 보면 카메라맨들이 이제 15분 후에 올 것이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데뷔가 집안에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정말 신경을 잘 써서 이쁘게 가꾸어요. 거기에 양귀비도 있고요. 근데 정원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이제 데뷔의 이 정원을 찍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5분 후에는 카메라맨들이 와서 자기 집에 정원을 찍기로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카메라맨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보죠. 8장에서 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데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 집을 찍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취소를 하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다른 집을 찍기로 한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 돌란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조 돌란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조 돌란의 집 정원을 찍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뷔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조 돌란을 만나서 따집니다. 따져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조 돌란도 아주 태연해요. 나는 그냥 그 방송에다가 우리 집 정원도 있다라고 알려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을 선택을 한 거다. 그러니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 말이에요. 이러니 이 데뷔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분통이 터진 데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일단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해결 방법. 많은 사람들이 뭘 하죠? 어떤 사람은 밥을 몽땅 먹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그런 두들겨 부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쇼핑이죠. 쇼핑.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화풀이 쇼핑을 합니다. 10장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약간 복선을 까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할리 시번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할리 시번은 어떤 여자냐고 그러면은 이 남편인 쿠퍼와 이 데비가 함께 다니고 있는 그 짐의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면서 동시에 이 할리 시번은 데비와 같은 독서 클럽에 있어도 서로 잘 알아요. 서로 잘 아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이 할리 시번은 이 데비 가족과 더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이야기의 본령으로 끌고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복선과도 같은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장 들어가면 문제가 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쿠퍼가 등장해서 쿠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쿠퍼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케니스 브라이언트, 즉 켄 브라이언트가 회사 사장인데 이 켄 브라이언트가 쿠퍼를 부릅니다. 쿠퍼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켄 브라이언트를 잘 도와가지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승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쿠퍼가 승진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한 거예요. 쿠퍼가 승진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쿠퍼는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승진을 했으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도 경력이 더 짧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자의적, 타의적, 그렇게 회사를 그만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쿠퍼도 지금 마음이 아주 심란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아내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경제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12장은 또 데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할리와 함께 북클럽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은 할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할리가 이 데비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또 이 데비의 상담 파일이네요. 여기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그 조언을 해주는데 이것도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자, 15장에 가보면 이야기가 더 꼬이는 장면이에요. 데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데비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다고 그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것을 만약 해당 그 남편이 봤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정 파괴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남편이 그걸 보고서 당장에 이 회사 사장한테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담을 한 이 사람을 해고하지 않으면 신문사를 전체 걸어서 내가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사 사장이 게릿 미어스라고 그랬잖아요. 게릿이 데비를 불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해고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데비의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쿠퍼도 그렇고 이 데비도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모든 일이 족족 지금 이들을 분노케 만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데비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It's time to start taking my own advice. 그러니까 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었던 그 충고, 그거를 내 스스로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데비의 상담 기록,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방식을 이 데비가 조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한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데비가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한 대로 그렇게 할까요? 자, 물론 나중에 쭉 살펴보면 2장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브렉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데비가 자기 집에 퓨즈박스를 완전히 망쳐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 가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끼쳐놨는데 이 데비가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적도 없거니와 내가 전기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또 살펴보면 데비는 그런 부분을 잘할 수도 있잖아요. MIT에서 데비가 했던 거, 공부했던 것이 앱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브렉 칼슨 집에 퓨즈를 망가뜨린 거, 그건 누가 했을까요?
이건 데뷔가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일이 꼬인다고 설상가상이라고 16장에 들어가 보면은 둘째 딸 이지가 축구팀에 있었잖아요. 사커팀에 있었는데 거기서 축출을 당합니다. 축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이지가 아주 실망해 있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 엄마 입장에서 그걸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속 썩이는 딸들이지만 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게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도록 할까요? 18장 데비가 둘째 딸 이지가 축구팀에서 축출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축구팀 코치를 찾아가죠. 코치 파이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지가 다니는 학교로 가서 파이크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파이크를 만나는데 이 파이크가 아주 음흉하면서도 아주 건방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지는 자를만 하니까 잘랐다는 거예요. 이지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몸무게가 너무 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속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팀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엄마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속상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 달려들죠. 우리 딸내미가 어디가 살이 쪘느냐 이렇게 달려들 텐데 역시 이 데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지의 문제가 불거졌죠. 그리고 쿠퍼 앞에서 승진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승진이 안 됐는데 이 쿠퍼가 뭔가가 좀 수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그 가족들 위치를 추적하는 그 앱을 다 깔아놨다 그랬잖아요. 이 쿠퍼가 어딘가로 가는데 그땐 앱이 꺼져 있거나 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변명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들로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람 피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쿠퍼로서는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 그 숨기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있고. 원래 지금 쿠퍼가 숨기는 일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승진이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의 심리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도 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서 이게 데뷔의 눈에 볼 때는 완전히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둘 사이의 대화가 상당히 애매하게 지금 흘러나가는 입장인데요. 거기에 누가 끼어드냐면 할리가 끼어듭니다. 할리가 끼어들어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데뷔도 그렇고 이 데뷔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 쿠퍼가 할리랑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래서 이 데뷔가 그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쿠퍼와 할리를 해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장이 상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의 스릴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을 수 없는 내레이터, 즉 화자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의 AI 인공지능들도 보면 뭐뭐는 AI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AI가 잘못된 부분이 좀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릴러에 나오는 화자들은 정말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화자들인 거예요. 그런 화자들이 요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대로 막 이렇게 독자들이 끌려나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데뷔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건은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서 데뷔가 남편과 그 정부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보면은 데뷔의 상담 기록이 24장에 나오네요.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것도 많은 고민일 텐데 남편의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데뷔가 또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If none of that works or your husband doesn't want to do anything to reduce his snoring. 이게 들어먹히질 않고 남편이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쓰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비법을 알려준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밤중에 코골이가 심하면 이 베개를 가지고 남편의 코를 지그시 누르라고 하는 거죠. 그 베개로 남편의 코를 5분만 누르고 있으면은 코골이가 반드시 그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치는 방법이다. 그런데 영원히 그칠 것이다. 아, 이게 잔혹 코믹
것 같아요. 자, 25장에 들어가 볼까요? 자, 25장에 보면 아까 이 데비가 집에서 정원을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정원에 아편을 재배합니다. 정원에서 여러 가지를 재배하는데 아편을 재배를 하는데 이 아편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요. 예전부터서 여자들이 어떤 사건을 저지를 때는 다른 도구들보다는 이 약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약품들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데비가 아편을 사용을 하래요. 자, 여기서 이 아편을 가지고서 그 차를 만듭니다. 차를 만들어서 이 데비가 어딘가로 가요. 자, 어디로 갈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자, 쿠퍼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근데 쿠퍼도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자기가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약에 취한 것 같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드디어 데비가 남편을 독살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과연 그럴까요? 자, 데비가 누구한테 가냐고 그러면 쿠퍼의 상사가 있었죠. 쿠퍼의 사장 케니스 브라이언트, 즉 켄 브라이언트 집으로 가요. 켄 브라이언트 집으로 가서 당신이 우리 남편을 승진시키지 않았는데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로 성실하게 당신을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서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켄 브라이언트 이야기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켄 브라이언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켄 브라이언트가 거기에 아주 그냥 코웃음을 칩니다. 당신 남편이 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지금 남편 하나 가르치운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다.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데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권총을 들고 가서 켄 브라이언트에게 겨누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기다려봅시다. 자, 28장에 들어가 보면은 28장은 쿠퍼의 시각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쿠퍼한테 전화가 와요. 데비가 상담 기사를 실었던 그 신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사장이 게렛 밀스인데 게렛이 이 데비를 찾는 아주 급한 전화를 하다가 쿠퍼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데비를 잘랐더니 데비가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장난을 쳐놨는데 그 장난쳐놓은 게 뭐냐고 그러면은 게럿이 자기의 비서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 동영상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난리가 났다. 그리고 이게 수많은 사람을 보고 있고 특히 자기 부인이 보면 이거 큰일이다. 이거 빨리 내려야 되는데 데비가 와서 이거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퍼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 당신 회사 홈페이지인데 왜 당신이 그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당신이 내리면 될 텐데 그랬더니 이 데비가 비밀번호로 바꿔놔가지고 자기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데비 어떤 것 같습니까? 자기를 자른 신문사 사장에게 어떻게 보복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동원해서 지금 보복을 하는 거죠. 쿠퍼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데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그런 기술이 어디 있느냐. 게럿하고 비서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내가 어떻게 찍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그 장소에 가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그래서 그걸 찍을 수가 있겠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장에 들어가면은 상담하는 사람이 또 많은 엄마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딸의 남자친구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딸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딸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또 일반적인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뒷부분에서는 이런 제안을 해줍니다. 하루 저녁 식사를 아주 거창하게 준비를 해서 네 딸의 남자친구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게 만들고 식사하는 동안에 네가 나와서 그 남자친구, 딸의 남자친구의 자동차에 브레이크 줄을 끊어놓으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줄을 끊어놓으면 그러면은 나중에 이 딸의 남자친구가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저절로 차가 굴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속 시원하지만 위험한 발상이죠. 근데 아까 말했죠. 이런 식의 일을 데비가 하겠다고 지금 마음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지금 점차 전개가 되는데요. 31장에 가보면 데비가 자기 딸들이 다니는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경찰차들이 여러 대 와 있는 거예요.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에 어떤 사람이 체포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데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체포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체포당하는 사람은 바로 코치 파이크예요.
축구 코치 파이크 있었잖아요. 이 데뷔도 만나러 갔고요. 이지를 축구팀에서 나가게 만든 그 코치인데 이 코치 파이크가 경찰에서 잡혀나갑니다. 무슨 이유냐? 여학생들의 라커룸에 있는 샤워실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장치해뒀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찍은 사람이 바로 이 코치 파이크다. 파이크 코치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잡혀가는 거죠. 이건 상당히 큰 죄입니다, 이게. 미성년자들의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죄인데 그거를 찍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죠. 자, 그 다음에 34장 들어가면 쿠퍼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죠. 여기 가보면은 이 사장인 브라이언트의 행방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행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사람이 나와요. 제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시는 쿠퍼의 동료예요.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제시가. 근데 이 제시라는 인물을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브라이언트 사장이 도대체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34장 데비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가 전개되고 35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이 할리 포와 데비가 다니는 짐의 트레이너고 데비와 같은 독서 클럽에 다녀서 데비를 잘 알죠. 쿠퍼와도 잘 압니다.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할리가 유부남들과 사귀는 장기가 있어요. 유부남들과 사귀는데 유부남 현재도 사귀고 있는 사람이 유부남인데 그 남자 이름이 쿠퍼예요. 쿠퍼입니다.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야,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틀림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데비를 할리가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데비가 그 집에 와서 샤워실에 걸린 옷을 봐요. 티셔츠를 보는데 그 티셔츠가 쿠퍼의 티셔츠예요. 할리가 일부러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요. 이 독자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전개가 데비가 마치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말이 나오네요. 쿠퍼가 자기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쿠퍼는 월요일에 켄 브라이언트와 이야기 못할 거다 아마. 아무도 월요일이나 그 이후로 켄 브라이언트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켄 브라이언트 어떻게 됐을까요? 데비가 켄 브라이언트 집에 쿠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권총을 켄 브라이언트에다가 대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자, 다시 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야기가 이렇게 엮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유도하는지 아시겠죠? 39장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는 할리가 어떤 여자인가? 할리가 유부남들과 사귀고 그리고 그러면서 집안도 망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여기에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할리는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데비가 복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데비의 상담 기록이 하나 나오고요. 쿠퍼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돼 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쿠퍼가 데비에 대해서 조금씩 의문을 갖고서 트래커나 이런 걸 찾아봐요. 그러면서 데비가 간 곳이 바로 코치 파이크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건 좀 뭔가 수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2장에 들어가면은 렉시와 제인의 관계가 또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제인과 렉시의 관계가 이상해져요. 그 렉시가 아주 고민을 하는 모습을 데비가 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제인과 렉시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제인이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렉시는 제인과 멀어지고 싶은데 멀어질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 사실을 데비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비를 폭발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데 그건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중태한 까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43장으로 넘어가는데 빌 게이츠를 꿈꿨던 데비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까닭이 뭐냐? 대학을 중퇴한 까닭이 바로 뭐냐?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남편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러니 이 데비가 그걸 감춰두고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에서 정말 골물대로 골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데비가 성폭행 당했던 그 장면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데비를 성폭행한 남자가 데비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괜찮아 이거 조금 있으면 금방 지나갈 거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군데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도 자주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누가
뭐 무슨 이야기하면 괜찮아, 그거 금방 끝날 거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정말 여러 군데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성폭행할 때 들었던 이야기라 이게 데뷔한테는 악몽처럼 박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데뷔가 자기 딸이 당하고 있는 일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렉시의 전 남자친구라고 할 수 있는 제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데뷔가 제인에게 자기가 렉시인 향해서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데뷔가 제인과 같은 청소년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역시 뭘 가지고 갔을까요? 양귀비 끓인 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아주 잘 먹는 음료수 캔에다 넣어가지고 가져가요. 그런 다음에 만나기로 한 공원의 벤치에다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숨어서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인이 와요. 제인이 와 있는데 데뷔가 자기가 렉시인 향해서 다시 문자를 보내요. 15분 늦는데 그 옆에 있는 벤치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인으로 하여금 옆에 있는 벤치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 제인이 그곳에 가서 앉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데뷔가 양귀비 차를 넣어놓은 그 음료수 캔을 놨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그걸 벌컥벌컥 들이켜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인이 잠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데뷔가 나와서 제인의 핸드폰을 해제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사진들, 이 제인이 찍어놨던 그 사진들이나 그 다음에 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걸 전부 다 캡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학교 당국에 보내고 신문 방송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인을 침몰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나중에 보면 알지만 제인은 그 일을 견디다 못해서 술을 먹고서 차를 몰고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거의 이제 식물인간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50장으로 가볼까요? 50장에 가면 여기에 또 데뷔의 장기가 나타나요. 데뷔가 앱을 하나 만듭니다. 어떤 앱을 만드냐고 그러면은 Punish Your Husband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요. 남편을 벌주자 그러는 앱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53장에서는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 데뷔가 자기가 성폭행 당했던 대학 시절에 성폭행 당했던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을 이제 불질러 버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불질르려고 했더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안 다치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다친다거나 또는 그 건물 자체가 자기한테 무슨 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기가 벌 줘야 될 대상은 자기를 성폭행했던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을 찾아서 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딸들이 데뷔가 기록해 놓은 상당히 과격적인 상담 기록들을 발견을 하고 염려를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꺼내서 보고 아버지인 쿠퍼한테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데뷔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쿠퍼 이야기가 나오네. 57장. 여기서는 문제가 뭐겠어요? 자기 사장인 켄 브라이언트가 이 행방이 묘연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쿠퍼가 당연히 누구를 의심할까요? 이 데뷔를 의심합니다. 데뷔가 켄 브라이언트의 집으로 간 것을 확인했어요. 앱을 통해서. 앱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앱을 통해서 켄 브라이언트 집으로 갔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켄 브라이언트 집으로 갑니다. 집이 조용해요. 켄 브라이언트를 불러서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2층으로 올라가고 이곳저곳 방을 이제 뒤지면서 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한 어두컴침침한 커튼이 가려져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 켄 브라이언트를 발견하는데 이마에 총을 맞고 쓰러진 채 죽은 채로 발견을 해요. 쿠퍼는 데뷔가 켄 브라이언트를 죽였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데뷔한테다 문자를 계속 보내요. 쿠퍼는 이제 데뷔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코치 파이크가 감옥에 간 사건, 렉시의 전 남자친구였던 제인의 사건, 그리고 켄 브라이언트까지 다 데뷔가 저질린 일들이다. 이런 확신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리가 이제 위험한 일을 또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할리가 데뷔를 자기 집으로 부르고 그리고 쿠퍼도 함께 불러서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장난을 계획을 한 거죠. 64장은 데뷔가 할리 집으로 가는 거죠. 할리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할리가 하는 말이 오늘 또 한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내 남자친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초인종이 울려서 할리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자, 독자들은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할리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데뷔에게 소개합니다. 쿠퍼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게 정말 긴장감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인데 그런데 데뷔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더니 뭐라고 부르냐고 그러면은 쿠퍼가 아니라 제시라고 불러요. 제시.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시를 주목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시는 쿠퍼의 회사 동료예요. 쿠퍼와 가까운 회사 동료입니다. 친구입니다. 오랫동안 친구인데 이 제시가 할리와 사귀면서 자신을 쿠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리는 이 사람이 쿠퍼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데이비의 남편이 쿠퍼니까 이 제시가 당연히 데이비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일단 문제가 해결됐죠. 쿠퍼가 할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쿠퍼는 도대체 왜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 트랙캡을 끌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행방을 감추려고 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6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또 쿠퍼가 감춰두고서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그러면 아주 예전부터서 이 쿠퍼가 앓고 있는 문제가 바로 알코올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랜 세월을 고통을 겪어왔고, 그리고 그 상담하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비밀리에 이제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그곳에 계속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게 드러납니다.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라. 그걸 나중에 쿠퍼가 데이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어이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할리입니다. 할리. 제시를 쿠퍼로 알고 사귀어왔고, 그리고 데이비를 망신을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할리를 데이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권총으로 쏘아서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비는 제시를 수면 상태에 빠뜨리고 그 손에다가 권총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흔적을 다 지운 다음에 그것을 나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할리 집에 와 있던 데이비가 초인종을 누르는 남자를 보고 제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제시가 바로 대학 시절에 자기를 성폭행했던 바로 그 남자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시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그것을 할리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 기회를 데이비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제시를 죽이면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괴롭혀왔던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간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를 어떻게 할까요? 제시를 혼미한 상태에 빠뜨리고서 권총을 손에다 쥐어주고 경찰을 부릅니다. 그럼 경찰은 나타나서 이 할리를 누가 죽였다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제시가 죽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켄 브라이언트도 죽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데이비가 그 권총으로 켄 브라이언트를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 건의 살인사건으로 제시가 체포가 되어서 1급 살인으로 종신형을 2번 받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69장에 들어가면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집니다. 쿠퍼와 데비가 만나서 서로 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비밀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다 풀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필로그는 쿠퍼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제시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도 전개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 데비의 마지막 이야기. 데비가 그런 마음을 갖죠. 아무도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프리다 맥페이든의 광풍 속을 헤쳐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아직도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책, Dear Debbie, 이 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릴 넘치는 이야기들, 그 흥미진진한 줄거리가 궁금하다의 줄거리였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